지금까지 왜 이렇게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는가? 1,300원대를 웃돈 상태에서 이게 새로운 체제로, 그러니까 1,100원이 아니라 1,300원대가 새로운 뉴노멀처럼 굳어지는가? 그럴 수도 있는가 하는 그런 한 가지 질문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근거가 한 5가지 된다 하고 5가지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는 방식으로 토론을 좀 이어가 봤습니다. 지금 토론하면서도 여러분 느끼셨지만 지금 내주신 책이 나는 달러로 경제를 읽는다. 지금 잠깐 토론한 내용만 가지고도 지정학적 이야기 나눴죠? 에너지 정책 얘기 나눴죠? 에너지의 흐름 나왔죠? 재정정책 나왔죠? IRA를 비롯한 통화정책 나왔죠? 거시경제 여건 나왔죠? 엔비디아 밸류체인 분석하셨죠? 산업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 소위 달러 환율을 가지고 정말 세계 경제를 읽는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재밌었고요. 여러 전문가마다 견해가 100% 동일할 수는 없지만 공감하는 부분, 동의하지 않는 부분까지 잘 대화가 이루어져서 저도 참 재미있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나오셔서도 그런 말씀 하셨고, 제가 중간중간 이제 전화로도 뭐 이렇게 의견을 여쭤본 적도 있었고, 가장 많은 분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엔화 환율입니다. 어쨌든 일본은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고, 마이너스 금리를 정말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제로 금리로 인상을 했는데, 그랬으면 엔화 가치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근데 엔화 가치가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그러나 정말 바닥을 찍고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많이들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결국 일본의 엔화는 그 내외 금리 차에 워낙 민감한 통화라서 네. 엔화가 상승하려면 미국 금리가 내리거나 일본 금리가 올라야 되거든요. 네. 일단 일본 금리 측면만 보면 일본 중앙은행이 계속 한 발 늦습니다. 그러니까 구로다 총재가 벌써 2년 전 12월이죠. 그때 그 당시 이제 YCC 정책에서 살짝 변화를 주면서 시장이 이제 통화 정책 정상화 시작되나 보다 뭐 이러면서 흥분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실제 금리 인상까지는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렸던 거고요. 올해 3월에 인상하기까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 회의였던 6월 13일 그때 원래는 시장의 기대가 그러니까 BOJ 우에다 총재가 이제 우리 국채 매입하고 있는 거 요거 이제 줄이는 거 발표하게 되는 게 우리 그러니까 결국 향후 수순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6월 달에 금리 인하는 안 해도 이 국채 매입 축소 계획은 발표하겠구나라는 시장 기대가 컸거든요. 네. 근데 막상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 다음 회의 때 알려줄게 이러고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뭔가 일본 정책은 항상 한 발 늦는구나 이런 그 시장에 인상을 심어줬죠. 그래서 결국 BOJ는 이 정도 기대하면 항상 그 이하를 내놓는 기관이 됐고요. 그래서 일본의 금리 인상, 아까 제가 3년 후 기준금리 기대치를 말씀드렸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기준금리를 올려도 0.7%를 지금 시장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0.75% 4번을 올렸잖아요. 일본은 3년 내내 올려도 0.75%고 지금도 금리를 올렸어도 제로금리다 보니까 시장의 인식은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그래봤자 제로금리고 향후에 올려봤자 1%에는 못 간다가 이제 시장의 평가다 보니까 일본 자체적인 모멘텀이 엔화 강세를 이제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럼 미국 금리가 내려야 엔화가 강세가 될 수 있는데 그 미국 금리가 내릴 거냐 이 부분도 시장이 그렇게 보는 것 같지 않고요. 저도 미국 금리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미국 경제가 최근에 이제 성장 관련된 데이터들은 조금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미국 경제가 살짝 둔화되면서
뭐 시장금리든 기준금리든 살짝 내릴 수는 있겠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내릴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저는 고점 봤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향후 10년 정도 장기. 아무래도 시장금리 측면만 보더라도 재정적자 요 부분이 사실 미국 의회 예상국이 지난주에 업데이트 자료를 냈는데 올해 재정적자 더 늘어난다고 네. 확대 전망을 했고 향후 10년 뒤에도 더 늘어난다는 전망이거든요. 네. 네. 그 재정적자가 늘어나면 결국 국채 발행해서 메꿀 수밖에 없고 국채 시장의 수급은 결국 그게 이제 시장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공급 늘어나면 금리 상승하는 건 이제 불보듯 뻔한 일이라 그래서 장기적으로 미국 금리가 진짜 내려가기 힘든 상황이 됐다라고 보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엔화가 상승하려면 정말 큰 충격,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급 충격은 와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급 충격은 1929년에 대공황 이후에 가장 큰 충격이었잖아요. 네. 그 정도 충격이 그렇게 빨리 올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엔화 전망을 물어보시면 저는 아직도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엔화 그래도 상승을 예상한다고 말씀드리면서 항상 토를 나는 게 근데 투자 가치가 있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투자 가치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토론 중이니까 저도 이제 엔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리를 인상하고 싶지만 인상하기가 어렵다. 이게 일본 경제를 표현하는 가장 명확한 한 문장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상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상하고 싶다는 얘기는 통화 정책의 정상화인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기 부양시키려고 금리 인하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미 마이너스 금리였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만한 카드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경험했고,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카드를 갖고 있어야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위기가 와야 된다. 글로벌 경제 위기, 금융위기급의 뭐 충격이 온다. 그러면 또 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또 하겠죠, 하기야. 경기 부양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회복될 때 금리를 또 정상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구조로 본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제로금리니까, 기준금리 자체가 제로금리니까 아직도 동원할 카드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근데 일본 경제가 계속 부진합니다. 올해 부진해요. 작년만 반짝 좋았는데. 물가 상승률도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2% 밑으로 떨어져서 다시 디플레이션 우려 오는 거 아닌가. 여기다가 금리까지 인상해버리면 다시 마이너스 물가 기록한다. 다시 잃어버린 20년 또 시작된다. 이런 좀 우려감이 많이 있는 게 아닐까. 금리 인상했다가 경기 더 꼬꾸라지고 소비 위축되고 또 디플레이션 현상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런 것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금리를 인상은 하긴 해야 되는데 통화정책 정상화 관점에서 근데 도저히 지금 일본 경제 여건이 금리를 인상할 만한 여건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정말 오랜만에 했을 때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했을 때만 해도 뭐 그래도 연내 뭐 0.3%까지는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가이던스를 보이긴 보였지만 그 가이던스대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그만큼 일본 경제가 녹록치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아무래도 일본과 또 미국과의 금리 차를 고려했을 때도 뭐 미국은 어쨌든 금리 인하 수순을 가져가겠지만 큰 금리 인하는 아닐 것이고 일본도 금리 인상은 하긴 하겠지만 뭐 큰 금리 인상은 좀 못하는 과정이니까 이 격차가 축소되는 정도는 많지는 않다. 많지 않은 수준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5.5% 격차잖아요. 근데 많아야 5% 격차로 줄은. 그러니까 이제 엔화 가치는 지금보다 상승할 여지는 있지만 강하게 상승할 만한 그런 요소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투자 가치로서는 좀 없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경제를 본다면 일본 경제도 안 좋고 금리 격차를 고려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 엔화에 투자하는 것을 뭐 이렇게 추천할 만큼까지 선택이지만 추천할 만큼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다면 강달러의 장기화, 약 엔화의 장기화
어느 정도 이 정도의 그림을 그리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저는 지금 달러화가 과대평가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관점에서.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달러화의 적정 환율이 얼마냐를 항상 주의 있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좀 과도한 움직임 속에서 적정 수준을 벗어나서 오버슈팅 되는 게 종종 있기 때문에 환율 전망할 때는 모든 분들이 막 1년 후, 2년 후 뭐 장기 전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기 전망 물어보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단기 전망을 할 때 항상 지금 현재 적정 환율이 얼마냐. 균형이 여긴데 이만큼 가 있으면 이제 내릴 거다 이러면서 전망을 하고, 균형이 여긴데 이만큼 내려가 있으면 이제 오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지금은 제가 보는 적정 환율은 여긴데 달러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균형을 향해서 복귀하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대평가된 수준, 지금 한 4% 좀 넘게 달러화가 원달러, 그러니까 원화 대비 과대평가됐다고 보고 있어서 향후 몇 달 정도는 달러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의견 감사하고요. 그러면 정말 마지막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면 아까도 살짝 말씀 나눴지만 달러와 나머지 주요 기축통화국들의 교환 비율이 이제 달러 인덱스인데 나머지 기축통화국 뭐 영국 파운드, 유로존의 유로화,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나, 일본 엔화, 캐나다 달러 6개네요. 근데 일본 엔화를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들이 금리 인하를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단행했거나 영국만 빼고 다 선제적으로 단행했죠. 금리 인하를. 그리고 영국도 곧 금리 인하 할 것 같은 뉘앙스를 이제 많이 시장에 던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6대 기축통화국 중에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국가가, 그러니까 4개 국가나 권역은, 유로존은 국가가 아니니까 권역 및 국가는 미국보다 선제적 금리 인하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영국은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판단인데, 현재 왜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한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금리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금리였고 그 통화정책 당국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돼? 지금 경제 데이터 꺾이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금리는 리스트릭티브하다, 그러니까 제약적인 수준에 있다라는 생각을 다른 나라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달러화가 강세고 우리 통화가 약세긴 하지만 0.25% 포인트, 그러니까 25bp 내리는 거 정도는 우리 경제에는 더 좋고 뭐 크게 자본 유출 위험은 없을 것 같아,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금리 한번 내렸지만 향후 금리 인하는 미국 보고 할게, 약간 다들 공통적으로 이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죠. 저는 그런 현상을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차별화된 피벗의 시대라고 표현했어요. 멋진 표현이에요. 그래요? 그것은 원래 금리 인하, 금리 인상, 금리 동결에 대한 의사결정은 미국 눈치 보는 것도 있지만, 다른 말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따지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자국의 물가 안정, 자국의 경기 안정, 자국의 금융 안정 여부를 진단하면서 각자 차별화되어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차별화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다,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다. 이걸 좀 해석해 본다면 예를 들면 미국과 유로존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이미 미국이 더 높으니까요, 격차가 추가적으로 벌어짐에 따라 야기될 부작용이 있겠죠. 그러나 이 추가적인 격차를 벌리지 않고 금리 인하를 더디게 하거나 미국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하거나 했을 때 나타날 내부적인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 내부적인 부작용은 물가 안정, 경기 안정, 금융 안정인 거죠. 이런 요소를, 내부적인 걸 고려했을 때 이 부작용보다는 이 부작용이 더 클 거야. 지금 물가 상승률 이미 목표치에 다다랐는데 경기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러다가는 금융 불안 더 심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소위 바깥 사정, 미국과의 격차라는 요소보다 대내적인 사정을 더 중요한 가중치를 부여한 의사결정이다. 그래서 차별화된 피벗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 부작용, 금리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나타날 그 부작용이 크지 않다. 오히려 부작용이 없다라는 것을 몇몇 국가들이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도 그 부작용 크지 않을 거야 라는데 조금 더 베팅을 하는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정리를 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예. 위원님의 생각 여쭙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인플레이션 그래프와 유럽의 인플레이션 그래프, 다른 나라 인플레이션 그래프를 그려보면 네. 미국만 이렇게 버티고 있지 다른 나라 그래프는 맞아요. 예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당초 인플레이션 배경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유럽 이런 나라들은 뭐 에너지 위기가 그렇죠. 컸고 뭐 한국도 공급망 리스크,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망 불안정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 배경이었지만 미국은 에너지 위기도 없었고 그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렇죠. 재정 너무 살포하고 네. 양쪽 하나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했었고 네. 그래서 결국 자초했다는 게 틀리죠.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자초한 것이고 다른 미국의 나라들은 예. 외생 변수로 인플레이션이 다가왔던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추세도 다르고 국내 경제를 봤을 때는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충분히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네. 정확하게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예. 것 같습니다.